2021년 4월 19일 4.19 혁명 61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김수영 시인의 시 푸른 하늘을 SNS에 게시하셨습니다. 2020년 4.19 기념사에서 김수영 시인의 시 풀을 인용한 것에 시인의 부인 김현경 여사께서 감사글과 함께 시인의 전집과 시 풀의 자필 원고 사진을 보내주셨던 것에 대한 답례의 의미가 담긴 글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시 중 한 편이라고 말씀하셨던 김수영 시인의 푸른 하늘은 4.19 혁명 직후 쓰여진 시로 혁명에 대한 찬양시라기보단 혁명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탄압에 맞선 자유의지의 발현은 결국 처절한 자기반성 끝에 완성될 수 있음을 혁명의 고독함이라고 시인은 표현했습니다. 세상과 나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도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요구할 때 너는 변할 수 있냐고 세상은 되물어옵니다. 세상의 반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세상은 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로도 알 수 있듯 무리를 이뤘을 때 인간의 능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리에 안주한다면 그보다 더 큰 세상이 있음을 간과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세상을 바꾸는 일은 내 시야 너머의 세상에까지 내 목소리를 전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야 하며 자기 합리화라는 달콤한 유혹을 떨쳐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고맨입니다. 네. 이거 시를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푸른 하늘을 저도 참 좋아하는 시인데 네네. 한번 읽어보시길 일독을 권합니다. 네. 네네. 풀도 좋고 풀은 아시죠? 교과. 풀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고. 풀도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네네. 뭐 모르겠다 좀 교과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예. 우리 교과 과정이 서로 다르긴 하죠. 네. 예전에 저는 국어책에서 처음 봤거든요. 아무튼. 네네. 시가 좋습니다.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이제 제가 인트로글을 적고 났더니만은 5월 18일날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제 4.19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아, 네네. 그 4.19 이제 기록물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제 이제 그 사적인 이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뜻하지 않게 4.19 기념식에 있었던 일 하나로 이제 글을 써봤는데 이게 또 문화유산이 됐다고 그러니까 왠지 혼자 뿌듯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보면은 5.18 전날이죠. 5월 17일 이제 박광원 원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을 하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원포인트 기간이라도 하자.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재명도 이날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다. 이를 위한 원포인트 기한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한다. 좀 세게 나왔죠. 요구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힘이 반응을 했는데 국힘 이제 대변인이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이 시점에 불쑥 원포인트 기한을 들고 나오는 것은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고 모든 이슈를 개헌에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에 대해 여러 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개헌에 이르지는 못했다. 개헌이 힘든 만큼 개헌을 한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개헌을 논할 때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다면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을 표면하는 행동이다. 그러면서도 국힘도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담고 개정하기 위한 실천적 법안을 찾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이게 사실 헌법 정신에 집어넣자 얘기도 참 꽤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대통령님 재임 때도 이 말씀 하셨고, 청와대 기한안 내면서.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박광원 원내가 이제 말씀하신 거나 혹은 이재명이 얘기한 것까지도 사실은 충분히 명분이 있죠. 네, 그렇죠. 이재명이 한 얘기지만 드물게 만만인 거지. 이거는 그냥 별로 틀릴 수가 없는 얘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금 국힘의 반응이 지금 나오는데 이거 좀 까칠하게 나온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네네. 이런 반응 말고 또 다른 반응도 하나 있었어요. 원포인트 기한하지 말고 투포인트 하자.
체포동의 불체포 특권 없애는 것도 같이 하자. 그렇게도 얘기하는 의원도 있었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받아쳤네요. 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받아쳐도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게 좀 부패해가지고 유능함을 날려버린 케이스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네네. 이거 이렇게 만약 국힘이 반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재반박하면은 재반박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나는 김어준이 했던 말이 생각나거든. 최순실 국면 초반에 네. 박근혜가 뜬금없이 개헌 이야기 꺼냈었잖아요. 맞아요. 네. 개헌 이야기 아침에 개헌 이야기 꺼냈는데 그날 밤 JTBC에서 타블렛을 터뜨렸죠. 네네. 그날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때도 이제 김어준이 박근혜 개헌 이야기 꺼내니까 저거 그냥 개헌이 이슈의 블랙홀이기 때문에 그냥 이 시국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 정신 팔리게 만들려고 던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똑같은 논리 그대로 적용되잖아. 이거는 참 그래서 갑갑합니다. 결국 또 이것 때문에 또 결국 이재명 만약에 이 개헌안이 제대로 추진이 못 된다 그러면 이재명 때문이지 이거는. 그래서 참 이래놓고는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도덕성 버리고 유능하면 되지 않냐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인가. 당장 닥치는 일만 봐도 그런데 참 갑갑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그 자세한 형태까지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는 않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법이나 선거구제 개정 계속 이제 6월달까지는 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정말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참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봐도 별로 씨알도 안 먹히구나 싶은 게 이 선거법 개정에서 의석수 늘리고 하는 것들. 저는 이제 의석수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김남국 같은 애들 사고를 쳐버리니까 사람들이 저런 새끼 늘려가지고 배지 늘려가지고 뭐 하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월급 도적들을 더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이 쓰레기들 때문에 정말 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근데 이걸 또 사람들한테 설파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고. 근데 굳이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의석수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남국이 지금 예를 들어 정말 뇌물로 받은 거라고 칩시다. 확실히 지금 그건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김남국에 대해서 새로 나온 건들은 별로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것들이 뇌물로 받은 거라고 칩시다. 근데 그게 김남국이 300분의 1의 의원이었기 때문이고 이재명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뇌물이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의원이 한 400명, 500명이 되면은 뇌물을 찔러줘도 더 줄어들겠지. 그렇죠. 줄어들죠. 네. 아니면은 그 뇌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더 많이 줘야 되니까 네. 효과를 보려면. 그렇죠. 지금 같으면 100명한테 로비하면은 의회 3분의 1 장악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네. 100명 포섭하면 의회 3분의 1 장악하는 건데 한 500명 뺐다 그러면은 150명에서 180명 정도는 그렇죠. 돈을 뿌려야 된다는 소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같은 의원들 꼬라지가 보기 싫으시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의석수 늘리는 게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 시스템을 보면 의석수 늘려가지고 새로 더 추가가 된다 그래도 얼마나 제대로 된 인간들이 들어올까 싶긴 하죠. 사실. 맞아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스템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게 되게 선거구제 개편이랑 그런 것들이 되게 좀 큰 이슈가 돼가지고 이슈의 중심에 서가지고 계속 끌고 가줘야 되는데 지금 완전 묻혀버려가지고 이놈의 김남국 때문에 이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모두 크게 네. 바꾸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닐까. 네. 그것도 그렇고 정쟁이 워낙 정쟁거리들이 세다 보니까 별로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못하면 또 언제 할 수 있을까? 근데 매 국회 임기 때마다 나올 것 같긴 해요. 이 얘기는. 그런데 언젠가는 네. 돼야 돼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그렇죠. 네. 네, 그런 답답한 국회 상황이고요. 네. 네. 그렇지만 그렇게 답답한 상황에서도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위믹스 코인 매도님,
언제 매도하셨습니까? 이 시점이 중요한데. 이제 뭔가 언제 들어가서 언제 매도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뭔가 이제 그 남고기로 옮겨 타신 것 같아요. 김남국에 이렇게 한 방이 있는 남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네네네. 위믹스 코인 매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치네스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 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SNS 프로필에 카카오톡 오픈 채방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월 17일 날 올리신 트위터를 보면 이제 5월 이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드디어. 네네. 가정의 달 이벤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벤트 방식은 종래와 같습니다. 그 이벤트 글을 그러니까 일단 웰컴퓨터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 하시고 이벤트 게시글을 리트윗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자동 첨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뭐 이제 정신의 광고 좀 하셨구나. 나 정신 본데 몰랐지. 그러니까 정치 신세계의 광고 개편도 하셨고 또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제 좀 이벤트를 좀 세게 기존 달보다 세게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당첨자 발표일은 31일 오후 7시고 이번에 이제 1등 상품이 좀 올라왔어요. 무선 게이밍 헤드셋 헤드셋. 네, 아수스 TUF H7 와이어리스 이게 한 15만 원 좀 한다고 합니다. 사진 보니까 좀 있어 보이더라고 생긴 게. 네네네네. 뭔가 좀 그 프로페셔널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있어 보이게 생겼어요. 네,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이런 같은 이름의 기종입니다. 아, 이 TUF 라인업으로 나온 거구나. 터프 라인업. 터프 라인업이구나. 예. 이것도 약간 러기드 그런 스타일인가 보네요. 아, 그게 뭐죠? 러기드? 러기드가 그 저기 먼지를 방수 다 되고 좀 떨어뜨려도 좀 멀쩡하고 그런 하여튼 좀 터프해 보이게 그러니까, 만들어놨어요. 예. 예. 그 저기 이 터프 와이어리스 헤드폰 사진 보면은 저기 뭐 군인들이 쓰는 헤드폰처럼 맞아요. 예. 네. 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거 쓰시고 저기 총질하는 FPS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뭔가 좀 느낌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긴. 네네. 그 이제 2등은 이제 스피커입니다. 크리에이티브에서 나온 스피커 페블 2.0 USB 전원. 요건 이제 4만 원짜리 4만 원 상당의 이제 경품이고 3등은 게이밍 마우스 앱코어에서 나온 거 A900 3389 RGB 요건 이제 3만 원 상당의 경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첨 당일날 이제 그 댓글창을 통해서 또 이제 그 댓글창에서 뭘 주신다 그랬나 아무튼 이번에는 바나나 우유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바나나 우유보다 좀 올라간 것 같더라고. 네네네. 그래서 이 31일 7시 추천 방송도 많이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교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두 달 안에 이제 옥수수가 나오지 않을까. 여름 예. 상품들이 이제 나오겠죠. 네. 나오게 될 것 같으니까 네.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예, 김남국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됐습니다. 네, 네. 네, 5월 17일에 이게 이제 제소가 됐는데 당초 이제 5월 14일 날 그 쇄신 의총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쇄신 의총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온 결의안에는 보면은 김남국 윤리 제소가 빠져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쇄신 의총이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회의상에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지 확실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로 보면은 당시에 항의가 있었다. 네네. 그랬는데 이게 그 결국 윤리 제소를 14일 그 결의문에서 뺀 게 이재명 의지였다. 뭐 그런 얘기들이 예, 그런 기사가 됐었죠.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친명 쪽 그 스피커 애들은 또 뭐 빨대가 있어 가지고 뭐 회의 내용을 유출을 했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쪽 언론에 이제 빨대질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수박이 있다. 네, 또 그 얘기군요. 그 얘기했죠. 근데 아무튼 이러고 나가지고 상당히 여론은 안 좋았습니다. 14일 날 이제 그 결의문에서 빠져가지고 윤리 제소도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거냐. 정작 김남국은 그날 톡꼈는데 탈당하고 톡꼈는데. 그렇죠, 그렇죠. 탈당하고 톡껴가지고 저기 윈드 브레이크 입고 어디 놀러 가는 사진이나 찍히고. 휴게소에서. 네. 그게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미 윤리위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네네. 굳이 민주당에서 같이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는.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국힘 같은 경우는 5월 8일 날 바로 제소를 했거든요. 네. 5월 5일 날 터지고 나가지고 그때 5월 5일이 토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5월 5일이. 아무튼 연휴였잖아요, 그때도. 8일이 월요일이었고 8, 7, 6, 5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5월 5일 날 터지고 나가지고 그 연휴 끝나고 바로 제소한 모양이네, 그러면은. 네네네. 5월 8일 제소했는데 그거랑 또 상관없지. 민주당이 윤리에 제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더 중요했던 거는 이제 그 탈당계를 받지를 말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끝까지 조사를 그렇죠. 네, 맞춰서 뭐 당 윤리를 통해서 징계를 네네. 내리냐 마느냐 뭐 이런 네네. 것까지 흘러갔었으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쇄신의총에서는 네, 반대를 먹고 네. 결의문에 다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남국이 탈당한 시점이 보면은 좀 이제 그 당규상으로도 따져보면은 좀 꼼수했었던 거죠. 이게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탈당을 해버리면은 그렇죠. 그 아무튼 기록으로 남는데 네네네. 그래서 복당을 못하거나 네. 뭐 복당에도 불이익을 받거나 뭐 네, 그렇게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이건 지금 김남국은 그런 케이스도 아니게 그렇죠.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죠. 일단 타이밍은 좋게 빠져나갔습니다. 역시 네. 타이밍을 아는 남자. 그러니까 김남국이 뭐 지금 그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 보면 좀 투자에는 일각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시절에 주식 모의 투자 대회에서 1등 먹은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밝았다고. 그리고 막 그 얘 출마하기 전에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월 10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자기 민변 활동하면서 돈 못 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네. 불화 같아요 보면은. 그 전에 이제 그 소득세 신고한 거 그걸 자료를 누가 언론에서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 대략 그러니까 연 한 7천 정도는 버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월 7천이면 뭐 그 주변에 변호사들밖에 없을 테니까 버는 족족 투자했나 보지 아주 다 묶여가지고 쓸 돈이 없었던 거야. 아니 뭐 아무튼 뭐 월 7천이면은 그 나이 때로는 잘 버는 거지. 잘 버는 네. 거죠. 저도 아직 못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그동안에 이제 그 뭐 어리버리한 척 없이 사는 척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네. 얘기들은 점점 나오고 있고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 괜히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아니 저는 다행스럽다 싶습니다. 보면 쟤는 무슨 재미로 살까 저는 그런 생각 했었는데 네. 근데 여친 없다고 징징대고 보면은 옷도 추리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스타일도 없어 보이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 자기 스타일이 분명했던 놈이었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행이다. 남구가 그거라도 있으니까. 네가 그런 재주도 있고 그런 재미도 아는 놈이라는 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17일 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4일 날 쇄신의총 이후에 그런 이제 여론을 의식을 했는지 결국 이제 17일 날 국회에 이제 윤리특별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5월을 터졌으니까 12일 만에 제소를 한 거죠. 그래서 제소를 하긴 했는데 제소해놓고도 또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질질 끌고 그러다가 결국 눈치 보여가지고 등 떠밀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남국이처럼 타이밍을 잘 잡았어야지. 그래서 이제 17일 날 윤리특별위 제소를 하니까 이제 이날 국회에서 윤리특위 전체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힘은 5월 8일 날 제출을 했고 국힘도 냈고 민주당도 냈으니까 이제 전체 회의를 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회의에서 이제 국힘 이양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들이 공부하고 계신 만큼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제명안을 돌리자 숙려기간을 20일도 건너뛰자.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국회의원 징계안은 20일 동안에 그러니까 징계안이 제출이 되면 20일 동안 일단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숙려기간 거친 다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자문위 심사하고 이제 뭐 징계심사 소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체 회의까지 가는데 이게 총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60일까지 잡아요. 그래서 앞서 숙려기간은 20일에 전체 회의까지 가는 이제 최장 60일까지 합치면은 최대한 그러면 80일까지 간다는 겁니다. 네네. 기간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80일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요 사이 근데 요 윤리위에서 결국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냐면 여론 따라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그 결정할 그 시기에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뭐 거기에 입안되게 여론 그 국회에서 판결을 그 결정을 내려버리면은 여론 역풍을 다 같이 맞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론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요 80일 기간 동안에 김남국 옹호하는 측에서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협의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번 주에 지난주도 그랬고 김남국 옹호 논리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 한 횟수, 그러니까 한 번은 다들 개소리라고 짜증내겠지만 그 말들이 쭉쭉 쌓이다 보면은 그냥 기정사실화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말 던진 개별 의원들의 말 한마디는 개소리지만은 이걸 모아놓고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프레임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그런 말들이 좀 무섭게 보기 시작합니다. 쟤들이 왜 저렇게 상식에도 맞지 않고 앞뒤도 안 맞는 소리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전략적으로 벽돌을 한장한장 쌓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힘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제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이제 뭐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잘못했다고 마녀사냥하는 건 적절치 않다. 뭐, 근데 이제 숙려랑 심사 기간을 좀 단축해보는 건 논의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빼버리지는 말고 네네. 그래도 절차는 지키되 좀 서둘러 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 절차 지키는 것도 절차를 지켜서 80일 간다 그래도 그것도 충분히 저는 납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 결정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어떤 좀 공신력을 가지려면은 날림으로 처리를 안 하는 게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보여도. 나중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윤리위에서 이제 결의 가능한 징계 수위를 보면은 뭐 경고, 네. 그다음에 공개 회의에서 사과, 네네. 그다음에 30일 이내 의회 출석 정지, 그다음에 제명이에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앞에 세 개에 비해서 갑자기 향이 센 게 하나 확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지금 이번이 지금 21대 국회인가 지금이? 네. 21대 국회 들어가지고 이 윤리위에서 제명받은 케이스가 딱 한 건밖에 없어요. 김기현. 지금 저희 국힘 당대표. 네. 그게 언제였더라. 아무튼 뭐 발언 하나 때문에 30일 출석 정지 먹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제명은 사실 뭐 국회 전체 역사 통틀어도 몇 번 없었고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기는 한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론 지형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린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민주당 쪽에서 그 김남국 옹호 논리를 계속 스택을 쌓아가지고 그걸 보편타당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면은 뭐 김남국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또 놓고 보면 시간 끌면 끌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뭐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모호합니다.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꼭 유리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이제 공이 검찰로 넘어가 버렸죠. 네. 그래서 수사 과정 중에서 어떤 내용이 흘러나오냐에 따라서 그게 김남국 의원한테 별로 이렇게 유리할 수는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국민의힘은 뭐 신속하게 제명을 해버리자. 네, 뭐 이런 과격한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다음 말이 좀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지저분한 여러 언행을 보면 김 의원은 저희 당 기준에선 윤리특위 올라가기 전에 사퇴했어야 한다. 근데 과거 사례들 보면은 국힘 같은 경우에 이 뭐 판결을 안 기다리고 수사 과정 안 기다리고 그냥 의혹 터졌을 때 사퇴한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실제로. 꼭 틀릴 말은 또 아닌 거야. 네네. 지저분한 여러 언행들. 네. 뭐 좀 그 이상한 말들이 많이 있었죠. 뭐 강용석 같은 애들 그 잘리는 거 보십시오, 그냥. 한 방에 나갔다랬죠. 물론 그거 이제 좀 뭐 박근혜한테 개긴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하긴 했지만은 당시에. 네네. 자, 이제 뭐 민주당 측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예, 법적인 처분 절차를 할 때 결과를 내놓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예.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어떤 경우에는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래서 참 원칙을 말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원칙을 말하는 건 좋은데 이 원칙이 균등하게 적용이 안 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제 김남국 옹호의
김남국 제명에 관해서 이제 이런 식의 양당에서 입장이 나왔고, 뭐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에도 보면은 김남국 옹호 논리가 참 현란했습니다. 뭐 저기 그 누구야 정의구현 사재단의 이상한 신부 하나. 무슨 신부. 네. 네. 영방 없는 사람. 진보는 뭐 돈을 벌지 말라는 거냐. 뭐 영방 없는 사람만 김남국한테 돌을 던져라. 그게 전혀 이유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게 이유라고 쳐도 그리고 또 오이정도 이상한 소리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뭐 다 굳이 봐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냥 입만 아프지. 근데 이제 요 사람의 발언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그 김남국 옹호하는 측의 전반적인 논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요 사람 발언만 봅시다. 이제 양이원영. 네네. 이제 공천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막 발악을 하는 게 눈에 보이긴 합니다. 지금 왜 뻔하잖아요. 이러는 거는 결국은. 자 이제 뭐 5월 14일 날 새신의총에서 한 발언이 처음에 많이 이번 주 초에 이제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재신임을 이제 새신의총에서 이재명 재신임 받아야 된다. 막 사퇴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서른 의원이. 그런 의원들한테 이제 양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색을 드러냈다. 오히려 본인이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이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재명을 뽑은 게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국회의원은 당원들이 뽑은 게 아니잖아, 이 사람아.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되다는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의 한 말이 또 이제 많이 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또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도덕주의라는 말이 참 있었나? 뭐 없죠.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되고 나가지고 이 도덕주의라는 말이 종종 나왔었는데 참 일단 이 도덕주의라는 말 자체도 되게 웃기고 마치 그런 것 같지 않고 도덕성을 내세운다는 게 뭐 청교도 수준으로 그런 거를 말하고 싶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 도덕주의라는 말도 참 웃기고.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도덕성 없다고 비난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트위터에서도 어느 분이 이제 말씀하셨던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도덕주의 강하다고 그러니까 도덕성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은 같은 이유로 이낙연 대표도 까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개딸들은? 뭐 이낙연 대표 뭐 무슨 뭐 동생분이 무슨 뭐 건설회사랑 뭘 했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는 것도 있고 뭐 그 저번에 예전에 그 저기 복사기 때문에 결국 그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로 어떻게든 사람 구리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낙연 대표를 비판할 수 있는데 비판하려면 그냥 정책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능력만 보자며 도덕 같은 거 다 제껴놓고. 그럼 자기들은 또 이낙연 대표 비판할 때는 연락이 막 부도덕하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뭔 도덕주의가 안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보면은 그래서 도덕주의 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작 이재명에 대해서 포장을 할 때 이재명이 도덕성은 낮지만 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면 존나게 하잖아. 있는 일도 없는 거로 얘기를 하잖아. 자기들도 어떻게든 이재명을 도덕성 높은 사람으로 띄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막 그 어려운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 그렇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뭐더러 그래? 도덕주의 필요 없다며? 도덕주의 필요 없다는 거 자신 있게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지 그러면은. 흙탕물을 달리다가 흙탕물이 좀 튀었다며. 흙탕물 좀 튀고 사람 좀 더러운데 그래도 일은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관성 있게. 자기들 그 지지자들 간에도 지금 이 논리가 안 맞고 그 안에서도 뭐 어떤 사람은 이재명이 청렴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건 부족하지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기들끼리도 일관성이 안 맞는 거야. 그렇죠. 이재명 지지자들은 막 김남국 대단하네 돈 잘 번다 막 능력 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김남국에 대해서 오히려 일관성이 있어요. 이재명 지지자들 안에서 보면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도덕성이 높다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이 도덕성이 높다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이 도덕성은 별로 안 높지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당신들끼리 일단 교통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은 도덕주의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당 도덕주의 너무 강하더라고 얘기를 할 거면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비판을 하시라고.
그냥 이낙연 대표 일을 잘 못했네 그런 것만 얘기를 짚어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비전이 별로 맞지가 않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책 대결을 하라고 말 그대로.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뭔 도덕주의야.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진보라고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냐. 요 발언이 이제 그래서 그 의총 이후에 서기가 되고 나가지고 양용영이 많이 까였습니다. 네네. 당연히 까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까이고 났더니만 이제 두드리 맞다가 양용영도 힘들었는지 그 5월 17일 날 미디어 오늘이라 이제 그 기사에 보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챗방이 있나 봐요. 그 SNS 챗방을 통해서 이제 그 반박, 그러니까 해명문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라고 말했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두고 개혁 정당으로서 우리 당은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치 세력으로서의 유능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기는 이런 의미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도덕성도 중요한데 통치 세력으로서의 유능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갖다 버리진 않았다. 근데 요 워딩도 좀 나중에 이제 미디어 오늘하고 채팅한 워딩이 요게 정확하다면은 그 나중에 나온 후속 보도들은 보면 또 양현영 죽이려고 약간은 조작질을 했어요. 여기 보면 통치 세력으로서의 유능함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매체에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통치 능력으로서의 우월성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네. 뉘앙스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통치 세력으로서의 유능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 워딩으로 바꾸자면 수권 정당. 네네. 유능한 수권 정당. 네, 뭐 수권 정당 프리미엄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통치 능력의 우월성 이래버리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뉘앙스가 확 달라지는 거죠. 뭐 그냥 좀 도덕성 못나도 유능한 뭐 이런 통치 느낌으로. 능력 이래버리면 네. 그러니까 통치 세력으로서의 유능한 거래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권 프리미엄 같은 게 될 수 있는데 수권 정당 프리미엄 같은 게 될 수 있는데 통치 능력의 우월성 이래버리면 이거 뭐 전두환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독재 느낌. 뭐 카리스마가 있든 뭐 무력이 강하든 그냥 사람들 휘어잡을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런 식의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 통치 능력으로서의 우월성 요 워딩으로 나온 기사들을 많이 보고 와 이거 완전 쓰레기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기사에 이제 원료를 찾다 보니까 미디어 오늘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모르겠어요. 양현영이 다른 매체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또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미디어 오늘 기사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러면은 다른 매체에서 좀 양현 매장시키려고 작정하고 말장난 좀 한 것 같다. 네.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럼 또 민주당이 그럼 국힘보다 지금 도덕적 우월성이 있긴 하냐 이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14일날 쇄신의총회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하나를 발표를 했어요. 네네. 여기 이제 5월 16일 SBS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이게 뭐 티브리치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 의뢰를 한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11일 양일간 이제 전국 성인 1000명, 그 다음에 민주당 권리당원 1000명, 그 다음에 민주당 소속 의원 142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웹 조사 방식의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휴대전화 웹 조사 방식이면 이제 그 뭐 링크 띄워주고 이렇게 설문에 체크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폰으로 볼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과 국힘 중 어느 쪽이 더 도덕적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민주당 권당들은 66.2%가 민주당이 낫다. 민주당 네. 도덕성이 낫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21.3%만이 민주당 도덕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이제 국힘 도덕성이 낮다고 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들은 37.6%.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고른 답보다 16.3% 높았습니다.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 네. 이게 괴리가 굉장히 컸죠. 뭐 그리고 이제 지금 요 대본은 빼먹었는데 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여론조사 보고 뭐 트위터도 썼지만은 민주당원이랑 일반 국민이랑 괴리가 거의 한 40% 가까이 나버리는데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죠. 네네. 근데 그 이제 딱 의원들 그 스탠스가 보면 딱 중간치에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랑 당원들 사이에 네. 절충지대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좀 당이 그래도 그나마 굴러가려면은 뭐 일반 시민이랑 당원들이랑 좀 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한 일반 시민이랑 국회의원들 간의 괴리 중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거? 그 정도 네네. 수준이면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애당심이 좀 발휘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하겠는데 이거는 너무 심각해 보입니다. 음. 뭐 그리고 보면은 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지금 당원 상대로 조사하는 게 과연 정확하냐. 네네. 그 관해서 이제 보면은 호남 지역 가짜 유령 당원들 많다. 그런 보도 몇 차례 나왔잖아요. 네네. 그 지역 언론들에서 이제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뭐 한 1,000명, 그 호남 지역 권당 1,000명 붙잡아가지고 실태 파악해봤더니만 15%만 진짜더라. 나머지는 다 가라더라. 뭐 그런 얘기들도, 그런 보도들이 한두 번 났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게 작년 말부터인가 아무튼 뜨문뜨문 한 번씩 그 보도 올라오는데 계속 비슷해요, 내용이. 네네. 그러니까 권당들, 뭐 호남 지역 권당들 한 20% 정도만 진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서류만 있는 사람들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권당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 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정작 일반 국민들은 민주당 도덕성이 높다고 더 이상 평가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이원영이 애초에 이제 이 뭐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 있느냐라고 그 의총에서 얘기를 했을 때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내세울 도덕성도 여기는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이 말 자체도 웃기다는 거예요. 뭐 도덕주의가 너무 강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건덕주의도 이제 없다는 거야. 당 꼬라지가 이미 이렇게 밖에서는 보고 있다는 거야. 너희 당 도덕성 없다고. 도덕성 없는 당이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뭐 도덕주의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도덕주의 강한 시절은 이미 한 2년 전에 끝났다니까. 그리고 뭐 그 도덕성이라고 하면 사실 진보나 보수나 이게 진영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보수도 뭐 부패하면 뭐 욕먹고. 그렇죠. 잘리기도 하고. 그동안에 많이 욕먹었던 게 또 그런 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제 정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평가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박근혜 정권까지 가도 이 정권 지나고 나가지고 쭉 나열해 놓고 보면은 뭐 이렇게 민주당 정부들이 특별히 잘한 면들은 우월했던 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국힘 정권들이 완전 개판치고 못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할 건 다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부정부패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부패가 해먹은 정도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파이가 나오니까 그 정도 해먹어도 그냥 버틸 만한 수준으로 그렇게 갔던 거고, 그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또 무능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걔네들도 그냥 하는 대로는 했다. 네네. 뭐 다만 이제 밖에 주로 이제 외교에서 많이 쪽팔리는 일들이 많긴 했지. 그런데 뭐 특별히 우리가 유능함을 내세우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변별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보면은 정권을 잡아도 5년 동안 뭘 해가지고 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항상 그 뭐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 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 때부터 그러자는 건 아니지만은 대통령 예임제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거 5년을 해가지고는 뭐 정책 좀 하고 싶어도 계획 세워다 보면 끝나고 다음 정권 넘겨줬을 때 이거 만나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대통령님도 이제 그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돌아보고 나니까 물 가르고 온 것 같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씀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정권 잡으면 잘한다. 이거 얘기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외교에서 워낙 좀 개판치는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눈에 띄게 뭔가 다음 정권에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네. 뭐 박근혜도 사실 박근혜도 워낙 못했으니까 또 이제 워낙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역대급으로 잘하시는 외교를 역대급으로 잘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차이가 나긴 하겠다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원영 의원은 일단 저 도덕성 얘기로 한번 비판을 크게 받았고 네. 그다음에 5월 19일에 또 문제가 되는 발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갑자기 막 60억 원 얘기가 나오고 뭐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당에서도 그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탈당이 이루어지고 막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 개인 잘못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당과 동료 의원들의 공동 책임이다. 그래서 그리고 입법이 안 된 미비한 상황도 문제가 네. 있는 것이다. 네. 뭐 이것저것 다 끌어다니네. 그러니까 뭐 싹 끌어당겨. 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도덕이라는 기준이 이 시대 상황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잘못이다. 네. 시스템 잘못이다. 참 이게 참 까야 될 지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냥 막 가져가는데. 아, 이거 웃기네요, 조금. 네. 그래서 이제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600만 명이 넘고 또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청년들도 많은데,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할 건가? 이거 그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이랑 거의 똑같은 프레임이네요. 하여튼 예, 쉽게 못 버리는군요, 자신의 고집을. 네. 어쨌든 투자 자체를 문제로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동안에 김남국 의원이 비춰줬던 이미지에 비해서 투자 액수가 상당히 너무 많은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행위가 뭐 상임위 회의 중간, 뭐 아니면 인사청문회 그렇죠. 중간 이런 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니까. 업무 태만이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해명이 일단 불성실하지 않습니까? 불성실하면서 동시에 불투명하죠. 거짓말이 많았죠. 네, 거짓말이 엄청 많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투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코인 투자하고 누가 많이 하겠어?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뭐 20, 30대 청년들도 제법 많은데 걔네들 그 연령대에서 민주당 지지율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상에서. 이런 말로는 어필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한 게 이제 마지막 말도 참 골 때리는데, 우리가 너무 깨끗한 척하면 오히려 그 기준으로 문제 제기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보일 것 같아서 더 조심해야 한다. 아니, 민주당이 원래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을 했었다니까. 뭐 이제 이 사람이. 양현영이 이 발언들을 좀 이제 나름대로 선회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굳이 선회를 해보자면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 기준으로 이제 문제 제기하는 정치적 집단, 이게 이제 어떻게 풀이가 될 수 있냐면은 선명성 내세우는. 네네네. 사실 선명성 내세운다는 거는 그 정치적으로 보면은 좀 미숙한 거죠.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선명성만으로 되는 법이 없으니까. 네. 결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타협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정치이기 때문에 선명성을 스스로의 원칙으로 세우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선명성을 들이대가지고 이거 못 받아들이면 국물도 없어, 그렇게 나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선명하게 나오기가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양현영의 말을 선회를 해서 우리가 선명성만 내서는 그런 집단처럼 볼까봐 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취지라면은 뭐 일견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김남국 문제는 선명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일단 그런 점을 짚고 싶고, 그다음에 뭐 도덕이라는 게 그래 뭐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진보한다는 거는 도덕 기준이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삶을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들 40년 넘게 살았잖아. 네. 저 초등학교 때 그럴 때만 해도 저 이제 국민학교 세대였으니까 촌지 있었어요, 학교 안에서. 맞아요. 그거 주는 거 그냥 그렇게까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좀 그게 부끄럽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저희 집이 형편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촌지 같은 거 준 적도 없고 뭐 그러긴 했지만은, 근데 그거 주는 걸 그렇게 꺼리지는 않았다고. 다들 드러내고 하지는 못했지만은 뭐 이렇게 책 선물하면서 책상에 돈 끼워서 준다든지 부모님 면담 가면 복도 슬쩍 찔러주고 온다든지 그렇게 했단 말이야. 뭐 백화점 상품권 네. 이런 거 뭐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수준이었어요, 그게.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이제 촌지 받으면은 좆되는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은 뭐 당시에도 법적으로 문제는 됐지. 촌지 받는 게. 뇌물죄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작동은 안 했던 거고, 한 20년 지나니까 다들 사회적 기준이 도덕적 기준이 올라가가지고 촌지 받는 거 걸리면은 아주 매장을 시켜요, 쓰레기라고. 그만큼 진보한 거예요, 그거는. 이걸 퇴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뭐 좀 받으면 어때? 애들만 잘 가르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세상이 진보한다는 거는 뭐 기술적 발전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는 게 진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이제 양현영 통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시대 상황에 따라 더 낮출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스스로 이 사람도 되게 이렇게 뭐 지금 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선명성을 내세우는 집단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양현영 본인은 이 선명성 가지고 개딸들한테 많이 어필을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또 그렇죠. 역설적으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일반적인 정치적 스탠스에 보면 또 이건 또 스스로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양현영 스탠스에도 봐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진보라고 개딸들도 어필했던 사람이거든. 네네. 그래서 참 어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 시대 상황에 따른 이제 기준을 정치가 제시를 해야 돼요. 도덕 기준이라는 거는. 그리고 국민 여론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여론을 따라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론을 앞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서갈 때는 이제 말하자면 국민을 선도하고 계도하는 그런 역할을 정치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되게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되지 물론. 그냥 무조건 강압적으로 따르라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국민 여론 기준보다 못하면 그거는 진보가 아니라 사실상 퇴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영끌 가지고 한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네. 당시 정부는 영끌을 막았어요. 하지 말라고. 네네. 그거 이제 그러면 큰일 난다. 당신 뒷감당부터 큰일 날 수 있다. 경고도 했고 그다음에 그게 옳은 일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제 틀린 거라고 부정까지 했습니다. 영끌에 관해서. 그런데 코인이랑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코인에 돈 태우는 거랑 당시에 영끌했던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욕망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돈을 확보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일들을 했던 거 아닙니까? 부동산은 너무 들어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주식도 뭐 나름 어렵고. 지금 코인이 그런 거고 당시에는 영끌이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 청년들이 영끌에도 엄청 많은 청년들이 돈을 넣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트위터에 글 쓰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뭐 세대별로는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보유 인구수가 1,300만 좀 된다고 합니다. 주택 포함해가지고. 네네. 양현영은 지금 600만 정도 코인에 돈을 태우고 있으니까 코인을 부도덕하는 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영끌족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숫자가. 그리고 지금 전체 부동산 놓고 보면 1,300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부동산 투기가 그러면 정당이 지는 겁니까? 그 숫자가 부동산에 돈을 넣는다고? 그건 아니잖아. 틀린 건 틀린 거잖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거 위험한 거라고 경고도 해야 되는 거고. 코인이라는 게 사실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인지 모르겠지만 폰지 사기랑 거의 같잖아요. 구조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 넣는 거 다들 일확천금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며칠 만에 한 달 만에 10배씩 뛰고 하면 그게 투기지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당화시키는 건 숫자가 많다고 정당화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영끌족들이 생겨난 상황, 그러니까 영끌족들 혹은 코인족들이 생겨난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이 반성을 하고 어떻게든 청년들이, 그러니까 뭐 청년들뿐만 아니지 전 세대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태우니까 저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참 말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도덕 기준을 낮춰서 우리한테 맞춰라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게 있어 세상에. 참 좀 이 사람 뭔 소리라고 하고 싶나 싶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양현영이 얘기했던 이 수권정당 프리미엄 이게 뭐겠습니까 대체? 영끌이나 코인족에 이제 빗대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일확천금에 기대지 않을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는 거. 이게 수권정당 프리미엄이잖아요. 정권 잡아본 사람들만이 앞날을 내다본 지속 가능한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건 수권정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수권정당 프리미엄이라는 건 지속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제 그걸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이거지. 무슨 김남국 보호하는 게 수권정당 프리미엄이야? 수국 정당? 냉국이 보호. 그리고 또 이제 또 보면은 그 김남국 그러니까 코인에 돈 태우는 사람 600만 좀 된다고 했잖아요. 600만 명 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통계해 보면은 그 중에 큰 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한 0.5% 수준 그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냥 짜잘짜잘한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별로. 네네. 근데 거기 돈 태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김남국처럼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양현영이 얘기했던 거 청년들이 그러니까 600만 명이나 코인에 돈을 넣고 있고 그중에 청년들이 많다. 이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다. 거기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럼 김남국도 미래가 불안해서 코인에 태웠어요? 연봉 1억 3천에다가 변호사 자격증 있는 이제 막 40 된 놈이 미래가 불안할 일이 뭐가 있어. 특수 전문가인데. 네. 전문직이요. 특수 전문직인데. 특수 전문직이었어. 저거는 지금 국회의원이야. 관두고 나와도 전직 국회의원으로 살 수 있는 역할도 되게 많아요.
방송에 나가도 되고 강연을 다녀도 되고 이제 코인 강의하면서 네. 다녀도 되지. 아니면 뭐 변호사 개업을 해도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그러면 먹히잖아. 근데 무슨 김남국이 미래가 번안해서 그 저기 10만 원, 20만 원 쪼개가지고 코인 투자한 사람은 같아요. 형 그 심리가 같냐고.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김남국이랑 그 사람들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이거 되게 파렴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김남국은 어려워서 코인한 사람이 아니잖아. 얘는 야. 진짜로 돈에 환장한 그런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뜯어보니까 정말 차이점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 괜히 뭐 청년들 걱정하는 척하면서 김남국 슬쩍 묻혀가지고 거기 그냥 편성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그거 정말 치졸한 짓이라고, 비열한 짓이라고. 차라리 장경태를 신경 써. 장경태도 경태 얼마 못 본 것 같던데. 얼마 못 벌어도 구체선 1억 넘게 늘기가 쉽습니까? 일반인이. 아 1억 넘게 늘었어요? 네. 아 열심히 모으고 있네. 경태 대단하다니까 다들. 잘 나간다. 뭐 국회식당 밥 3,800원짜리 그런 거 먹으면서. 아 근데 그 얘기도 트위터에 적긴 했는데 3,800원짜리 밥 난 그거 보니까 빡치는 게. 걔네 밥이 3,800원밖에 안 될 리가 없는데. 아니, 국회식당 그 정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은 그런데 네. 그 원가가. 그렇죠. 퀄리티는 밖에 나가면 그 돈 주고 못 사 먹죠. 그러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나 같은 사람은 일하다가 밥 먹으려면 한 7, 8천 원 줘야 돼요. 그보다도 못한 밥을 먹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3,800원, 3,500원으로 구내식당에서 그 정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형편이 좋다는 얘기예요. 좀 그 규모가 되는 기업에 다니거나 국회에 다니거나 뭐 공무원을 하거나 그래야지 구내식당 밥이 그 정도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돈으로. 그거 이제 할인 들어가는 거지. 네. 보조금 같은 거. 그러니까 장경태는 집단에는 뭐 김남국이 검소하다면서 3,800원짜리 밥 먹는다 소리를 했는데 야씨 그거 먹을 수 있는 거 짝대 특권이라고 이 새끼야. 야, 요즘 내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도 사는 도시락이 4,500원이 넘었어. 그 예비군 훈련장에서 판매하는 그 도시락이. 그러니까 그 밥을 실제로 실비되고 먹으려면 한 9,000원 10,000원 줘야 먹을 수 있는 밥이라고 그게. 그렇죠. 참 얘네들 뭐 밖에서 고생할 만큼 해봤다는 애들이 왜 이렇게 물정 없는 소리를 하나 싶기도 하고. 진짜. 별 소리를 다 한다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민주당이 이렇게 뭐 이게 양이원영이 발언을 하긴 했지만 이게 김남국 옹호의 전반적인 그런 논리랑 거의 뭐 일치를 하죠. 네. 참 한심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 와중에 뭐 윤석열 정부도 좀 마음에 드는 구석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어떤 판단도 문제지만 이따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얘기겠지만은 판단도 문제지만은 이 메시지 전달을 좀 너무 못해요 얘네들이. 아,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설득하려는 의지 같은 것도 없어 보여요. 그냥 이렇게 뭐든 던져 놓으면은 그래도 내 지지층이 있으니까 지지층들은 주워 먹으면서 따라주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로 이 통치자로의 자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이제 많이들이 이제 보셨던 그 답답했던 지점 중에 하나를 이번 주에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간호법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했죠.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네, 그렇습니다. 그 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좀 사실관계는 짚어보고 비판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5월 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간호법이 무엇인가 좀 이제 일단 과정부터 한번 볼게요. 네. 22년 이제 작년 5월 17일에 복지위 전체 회의 네네. 표결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아, 그 전에 이제 5월 11일에 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먼저 통과를 했고 이때부터가 국민의힘 없이 네. 민주당 단독으로 상정을 해서 네.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늘어진 거죠. 이제 복지위 전체 회의를 지나갔으니까 이제 법사위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영 과정이 한 7개월간 늦어지니까 패스트 트랙을 태워버립니다. 네. 그래서 올해 2월에 본회의로 직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4월 27일 본회의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는 익히 공언을 했었죠. 네. 예, 합의 없이 뭐 민주당 단독으로만 통과된 법안은 죄다.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겠다. 뭐 사실 그 말대로 된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와,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두 번째 법안이 거부권 행사를 당할 줄은 네. 네. 뭐 어쨌든 이거는 역사상 거의 초유의 일이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호법 제정안 이거는 이제 간호법이라고 아예 처음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간호법이 본회의에 이제 직행을 할 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야 입장 차이가 거의 없고, 네 상임위에서 이미 이제 충분히 조율을 했다. 여러 단체들, 뭐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뭐 의협, 뭐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 협회, 네네. 뭐 이렇게 간호협회 이렇게 되겠죠. 그런 찬반 단체 간의 입장을 충분히 조율했으니까 본회의로 바로 가도 된다. 국민의힘은 안 된다. 단체 간의 이견이 아직도 크고 그래서 네.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이런 식의 공방이 벌어지죠. 네네. 근데 이제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율은 전혀 안 된 것 같고요. 적어도 일단 국회 바깥에 그 이해관계가 겹치는 각각의 네, 네. 그 의협, 간호사협회 등등의 어떤 네, 집단들 사이에서는 전혀 의견이 모여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이제 이 당시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호법은 여야 3당에서 각각 발의했을 정도로 뭐 정의당 법안도 있나 하여튼 국민의힘 민주당 네, 버전 네, 막 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 여기서 이건 의협이죠. 의협이죠. 네. 네, 이 눈치를 보느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법안 신사를 지연시켜 버렸다.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원활한 통과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사실 뭐 정부 여당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월 18일에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대안을 마련을 했는데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꾸고서 네.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은 기존에 있는 의료법에 남기자는 이런 당정 중재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좀 간호협회에서는 많이 싫어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현재 법 체계가 좀 그래서 그래요. 의료법이라는 곳 안에서 모든 뭐 한의사, 뭐 치과의사, 그다음에 일반 이제 의사,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여기 이르기까지 사실 의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네. 간호법이 갑자기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뭐 의사는 그럼 의사법이 있어야 되고 한의사는 한의사법, 치의사는 치의사법이 있어야 되냐.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간단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럼 간호법이 그럼 도대체 왜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명분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시사인 기사를 참고를 해서 네. 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의료법에서 구규정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간호법을 통해서 명확히 정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 현행법에는 그냥 뭐 각종 의사든 치과의사든 한의사든 그냥 업무 보조하는 거로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 보조가 도대체 뭐냐? 그렇죠. 어디서 어디까지를 보조라고 그렇죠. 볼 것이냐? 이게 이제 불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면 이제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의사 영역까지 이제 간호사가 땜빵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네. 현행법안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이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의료법은.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반의 간호, 보건, 의료를 포괄하지 못해왔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만성 질환자가 되면은 이게 잘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완전히 완치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환자가 너무 불편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케어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네. 현행 의료법은 환자 거주지 등에서의 간호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명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해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 간호협회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간호협회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높은 퇴직률이 피드백돼서 간호사들의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지고 힘드니까 더 퇴사를 일찍 하고 그러니까 간호 인력은 점점 부족해지고 부족해지는 만큼 간호사는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처우 개선을 처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 논리가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의협이나 심지어 간호조무사협회 네. 이제 이렇게 한 13개 단체가 있다고 해요. 네네. 이게 이제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걸 만들어져 있는데 네. 여기서는 간호법은 간호사들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팽팽한 거죠. 네네. 간호협회와 간호협회 그 외의 단체들. 네. 시사인에서는 이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개선도 계약도 없다 이런 표현을 기사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카테고리만 뚝 떼어낸 그런 형태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조항이 거의 없고 그냥 이제 원래 의료법에 있던 것을 간호법 테두리 안에 그냥 모아놨고 심지어 어떤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조항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간호법 제정이 지금 간호사들이 말하는 네네. 이 제정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글쎄요. 그러니까 이유는 있었을 텐데 이게 어느 과정에서 이렇게 뭉개졌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고 근데 아마 처우 개선이 상당히 중요했을 텐데 여기 이제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강경화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전공의법에는 이런 게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근무 시간 상한선, 네. 그다음에 뭐 이거를 어겼을 때 과태료 같은 것도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네. 이 법안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제 뭐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이라든가 평균 근무 시간을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간호법에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간호법을 냈는데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상황이 괜찮은가? 그리고 애초에 그럼 이럴 거면 법을 왜 만들려고 한 거냐까지 물어볼 수 있는 계속 거죠. 그러니까 간호법 제정을 주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거부권 반대 그런 집회도 했었는데 네. 정작 도움이 되는 조항이 없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뭐 중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은 있었죠. 네. 네. 뭐 이렇게 법안이 바뀌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의협이나 다른 직능 단체에서 뭐 그런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을 태클을 거는 곳은 없었어요. 오히려 문제 삼은 거는 약간 이렇게 의료행위 이런 거 규정하는 거에 있어서 간호의 업무. 네. 그게 이제 의료법과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태클을 많이 걸었죠. 네. 그래서 의료법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전히 간호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네,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간호법이 이제 새로 만들어졌지만 네. 이게 기존에 문제된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거의 없고 그렇다고 또 그러면은 지역 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지도 사실 구체적으로 잘 안 보여요. 네네. 이게 표현을 볼게요. 지역사회의 간호라는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협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유로 싫어하냐면은 이 말 때문에 지역사회에 간호사가 뭔가를 단독으로 개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간호사가 뭔가 막 케어를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막 굉장히 병적으로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는 아직 의료법에서 네. 그런 어떤 개원을 하려면 의료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개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네. 셋밖에 없어요. 네.
이 3명 아니면 개원할 수가 없어. 근데 그래서 간호사 개원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아무리 간호법에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있어도 개원은 못 한다고 이제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머리 쓰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뭐 이를테면 산후조리원 같은 그런 시스템을 네네네. 다른 질환에도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국 시스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왕진 안 하고 집에서 케어하는 만성 질환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원격 진료 통해 가지고 처방전 받고 진단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처방전만 있으면 약 조제 받아 가지고 약 투약하고 하는 거는 간호소만 있어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파견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처방전 받아오시고 우리 불러주면 우리는 갈게요. 우리는 가서 처방전대로 케어해 드릴게요. 라는 그런 식의 독립기관을 만들 여지는 있을 수 있죠. 그런 식의. 그렇죠. 그런 거는 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게 현행법상에는 그러니까 딱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아예 구분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독립적으로 간호법을 만들면은 언젠가는 머리 돌아가고 네. 자금력 되는 간호사들이 나와서 그런 식의 이제 독립법인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간호법 제정에 이제 제정을 둘러싼 이 상황에 대해서 이상희 교수님도 칼럼을 쓰셨는데요. 네. 칼럼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간호법 자체가 이상희 교수님 보기에도 그런가 봐요.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은 기존의 의료법이랑 아무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간호법을 굳이 네. 만드는 게 아니라 차라리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거를 의료법 안에다가 그 법 조항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그 중재안. 예, 중재안인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설득력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역시나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거는 책임이 뭐 국민의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의협에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의료기관,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만 굉장히 기형적으로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사회 보건 의료는 거의 시스템이 없는 네네.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주치의 제도 같은 거를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의협은 이거를 또 반대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 의료의 공백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건 사회적 비용을 계속 초래를 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이상희 교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간호협회랑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명분 삼아서 그냥 간호사에 대한 법을 만들어주겠다. 예.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뭐가 있는지는 서로 뭐 아무 데도 거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뭔지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목적이 뭔지가 참 모호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은 처우 개선인데 다 사라진 거예요. 네. 어디로 갔는지 결과를 그러니까요. 볼 수가 없어.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상황 갈등을 이제 남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은 단독으로 밀어붙여서 네.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시원하게 그냥 거부권을 그렇죠. 행사를 해버렸죠. 네. 그럼 과연 괜찮냐? 윤석열 정부 이거 잘한 거냐? 네. 뭐 저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뭐 잘했다가 하기도 좀 그렇고 뭐 또 아예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렇게 연속된 바로 이제 쌀 그 시장 격리 의무화 법안이었죠. 네, 네. 그때 이제 거부권을 한번 시원하게 썼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에서. 네. 근데 벌써 얼마 그게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법안 거부권을 2번이나 지금 행사를 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일단 이거는 국회에 대한 좀 무시로 비춰질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예, 좀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여야 갈등은 더 심화되죠. 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지나고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장을 했었지만 김진표 의장이 그때 당시 그 중재안을 네네. 예, 윤석열 정부가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딱 그 의무 조항이 작동하길 여유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자주 작동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숫자를 그렇게 이제 김진표 의장이 짜놔가지고. 네. 그래서 그 정도는 받았으면은 이번이 처음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차라리 어떤 정치적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이미 뭐 지네가 쓴 걸 어쩌겠습니까? 예, 이번 정부에서 써버렸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과 그다음에 간호협회에서는 이제 이 조항이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대선 공약을 어긴 윤석열 정부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톱에서 이거를 확인을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대선 공약을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중앙선관위의 당선인 공약 페이지랑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당선인의 그 전단형 선거 공보, 책자형 선거 공보, 선거 공약서 뭐 이렇게 10대 공약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에 간호법 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인수위원회가 이제 발표한 국정과제,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110대 국정과제, 그다음에 정부 출범 후에 또 120대 국정과제를 했는데 여기에도 유사한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선 기간 동안 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간호협회 수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수노는 간호법 제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좀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일단 대통령은 여기까지 얘기했고 당시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그다음에 이제 이때 그 정책 본부장이 원희룡이었나? 뭐 이제 그 원희룡 같은 사람은 간호법 제정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 사실 캠프 차원에서는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립 서비스였을 수도 있죠, 뭐. 그렇죠. 뭐 립 서비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대선 선거 중에 이런 행보를 보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부를 하더라도 좀 더 이렇게 이거는 막 세게 막 질러버리고 그럴 게 아니라 뭐 좀 달래는. 그다음에 법안을 좀 더 뭐 좀 더 그러니까 뭐 숙고해서 그냥 좀 합의해가지고 좀 제대로 만들어 와라. 숙려시키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그냥 혼란을 초래할 뿐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좀 쌍방과실적 느낌이 있죠. 일단 민주당은 계속 밀어붙여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켜버렸고요. 그 중간에 단 한 번도 사실 여당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던져놓은 법안만 봐서는 대체 이것 때문에 뭐 왜 이러냐 싶은 그런 느낌만 들죠. 그 초우 개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왜 이러나 싶어요. 그냥 지금 봐가지고 힘겨루기 말고는 남는 게 없는 것 같거든.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간호협회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초우 개선을 원하면은 초우 개선에 해당되는 그런 조항들을 신설을 해가 집어넣고 그 법안이 어떤 형태로 통과되든지 간에 일단은 통과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도 그게 더 간호협회에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왠지 저 대학생일 때 이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학교에도 의대가 있는데 저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간호학부가 의대 안에 소속 간호학부였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학교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간호대학교로 습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뭔가 비슷하게 우리도 의료법처럼 간호법을 갖고 싶다? 좀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처우 개선도 처우 개선이지만 그런 의지 같은 것도 왠지 있지 않나. 뭐 물론 이제 해외에서는 당연하게 간호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법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다. 그러니까는 간호법을 만들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어떤 의료 체계라는 전체 시스템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해가지고 의료법이 구성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안에서 가장 입김 센 게 이제 의사들이죠. 의협이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 게 좀 안타까울 수는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스마트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좀 여러 가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윤석열만 까기엔 참 그렇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그리고 윤석열이 뭐 약속을 어겼냐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뭐 누구 나쁜 놈, 네. 누구 좋은 놈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복잡한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항상 또 갈등을 빚어왔던 간호조무사라는 분들도 계시고. 다만 뭐 윤석열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간호협회는 제껴놓고 거기는 네네. 어떻게 직능단체고 이익단체니까 그렇게 네네. 행동할 수 있지만은 나머지 뭐 국힘, 민주당, 윤석열 다 이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갈등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죠.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라 갈등을 말씀하신 대로 갈등을 조절해야 되는데 싸움을 붙이고 있으니까 당신들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이러지 좀 맙시다.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절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낙연 대표님 소식 오랜만에 좀 해봅시다. 네. 이제 책을 내시고 이제 지금 미주 순회 강연 하시고, 그다음 미주 순회 강연 끝나면 이제 독일로 넘어가셔서 강연 좀 하신 다음에 이제 교육하신다고 하는데, 책 내신 이후에 이제 미주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가지셨어요. 요게 그래서 5월 17일 날 18일 이렇게 기사가 두 번 이렇게 나눠져서 나갔는데 17일 기사 같은 경우는 그냥 18일 기사의 어떤 티저 성격의 기사라고 볼 수 있고 네네. 실질적인 이제 인터뷰 내용이 전문으로 쭉 소개된 건 18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주 한국일보 5월 18일 기사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길은 무엇인가? 귀국 앞둔 이낙연 전 총리에게 묻는다라는 요 기사 한 번씩 찾아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냥 한국일보가 아니고 미주 한국일보입니다. 네. 코리아 www.koreatimes.com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간략하게 보자면은 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요지로 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핵 확장 억제의 의지를 밝혔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정말 한국 국민들한테 핵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그런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겠냐. 그렇게 이제 그런 요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연 대표님이 답하시기를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구체화돼서 핵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그룹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그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실패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독자 핵 무장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억제 전략과 동시에 긴장을 관리하고 완화시키는 어려운 숙제가 남았다. 자, 그래서 뭐 의의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뭔가 이제 해보겠다고 네. 어떤 협의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자체는 뭐 네. 나쁠 게 없는데 사실 뭐 그동안에도 미국이라던가 뭐 남한이라던가 이렇게 북한과의 실제 협상 창구가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협의를 진전을 시켜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 협상 자체가 빠그라졌는데, 그렇죠. 예, 이런 협의체를 다시 또 새로 만든다고 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뭐 이제 그래도 일단은 그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그룹을 통해서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이제 이 그룹이 어떻게 하냐에 달렸대지, 그죠, 말하자면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실익을 거둔 게 없다. 특히 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 내줘 버렸는데. 맞습니다. 미국이 이제 뭐 자기들 형편어렵다고 지금 각종 이제 뭐 억제 정책, 봉쇄 정책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좀 하나라도 좀 따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온 것들이 그렇게 온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도청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실제로 뭐 항의하고 말고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 보여지는 모습에서라도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충분히 미국 몇 사람은 잡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협상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뭐 심히 유감이다. 그렇죠. 이런 정도 표현을 외교에서는 뭐 많이 그렇죠. 사용하잖아요. 기분 좀 나쁘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설설 기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참 뭐 얻는 것도 없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네, 맞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정부 외교가 이제 지나치게 적군과 아군을 그러니까 피아를 딱 구분을 해가지고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고, 근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냐고. 그렇죠.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신냉전에서 어떤 최전선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양쪽을 다 취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피아 구분 딱딱 해가지고 대체 뭘 얻을 수 있냐. 그리고 뭐 피아 구분 해가지고 미국한테서 뭘 얻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일본한테서 뭘 얻은 것도 아니다. 뭐 이제 그런 이제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뭐 중국이랑 대만이랑 뭐 터지네 만에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는 그 긴장이 더 고조되고 그러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미국 편에 섰으니까 참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우리가 뭐 실제로 참전을 안 하더라도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단순하게 볼 거 아니다 이것도. 네네. 결국은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이랑 제일 교역국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교역국이 아직까지. 네. 중국이랑은 그러니까 제일 교역국이 중국, 네. 제2 교역국이 미국입니다. 근데 완투펀치가 중국 미국이야. 근데 교역량으로 치면은 미국 2배가 넘을 거예요. 중국이랑 네, 엄청 크죠, 중국이. 그래가지고 좀 중국 날리면은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뭐 미국 뭐 동맹을 우선한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수입선 다변나라도 확실하게 닦아놓고 시작을 그렇죠.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아니죠. 네.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감당할 만큼 감당하면서 동맹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 네네. 형편이 이러니까 미안한데 니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망한다고.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해줄 수 있는데 별로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기자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점점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협이 최대 관심사인데 예, 미국의 대북 정책 흐름을 보면은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과 열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총리 답변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북미 간에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21년 1월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는데 초반에 이제 북한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예, 일단 도발을 멈추고 바이든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반응을 지켜보기도 했는데 뭐 별 반응이 없으니까 네. 그냥 또 미사일을 쐈죠. 근데 사실 미국이 그간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님 말씀은. 네. 그래서 북한에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다고 네. 알려졌는데 그게 네. 북한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라서 북한은 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기대를 할 수 없으니까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완전히 미국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다 버렸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전반적으로 북미 외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질문을 했었고 질문이 오갔고 이 질문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네. 여기서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바라보던 한반도와 워싱턴에 체류하면서 바라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나 변화가 있었나? 라는 질문에 미국 정부나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무력감을 느꼈다. 미 행정부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작은지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동맹은 도와줄 수 있을 뿐 우리를 결코 대신해 주지 않는다. 대신해서 결정해 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뭐 냉전의 천병이라고 해도 작다면 작았을 거고 왜냐하면 일본이 있으니까. 네네. 미국한테 일본이 큰 동맹이지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큰 동맹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몸값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잘했던 게 그런 거고. 그렇죠. 평택 새 캠퍼스 미군 기지 네. 그런 것도 같이 하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값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냐면 그게 이제 동북아 균형자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죠. 신남방 정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근 주변국들 사이에서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해버리면은 그렇게 되면 미국은 그때 가면은 우리를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또 그쪽 나라들이랑 더 많은 연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우리 몸값을 우리 스스로 키워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미국 똥꼬멍 핥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죠. 스스로 우리 입지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사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 정부가 다리를 놔준 거거든요. 네, 그 네. 당시 우리 정부가.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래도 그렇죠. 잠시나마 네.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역할을 했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랑 어떻게든 이렇게 좀 통해 보려고 연락망 뚫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좀 이제 그러니까 좀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라인을 틔우면은 그게 또 미국한테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에. 네네. 근데 전혀 그러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미국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입지는 더 줄어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박근혜 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바마가 그래서 하찮게 봤던 침묵의 거지. 외교. 네. 뭐였지? 무슨 인내? 전략적 인내? 네. 그랬었는데
쉽게 보는 거지. 그거를 그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못했던 거죠, 사실상. 그렇죠. 예. 네. 그걸 정반대로 했던 게 문재인 정부고.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그냥 한미일 이 삼각체제, 미국을 위한 어떤 역할, 진영을, 미국이라는 어떤 자유주의 진영을 위한 역할에만 충실하는 쪽으로 너무 일변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 기사에서 요 대목이 이제 많이 또 인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이제 그 귀국 후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에 이제 요 말씀을 보면 이제 슬슬 정치 활동 재개하시려고 하나 보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좀 갖게 합니다. 여야 모두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뚫 곳을 잃었다.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과감한 혁신, 알을 깨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지금 하는 걸 보면 국민 신뢰를 되찾는 데 부족하다. 국가 위기 앞에서 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뭔가 좀 단단히 준비를 하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임을 말씀하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연대 대표님 책임도 분명히 있죠. 이재명을 못 막은 데는 네, 뭐 그렇긴 하죠. 우리한테 최악의 선택을 강요하는 선거를 맞이하게 된 데는 연 대표님 책임도 있죠.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책임을 다 하시고 현재 어떤 정치 상황을 받아들이시겠다. 네, 그래서 뭔가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보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어떤 역할을 하실지 예, 궁금합니다. 네. 뭐 연 대표님 이야기 간만에 했으니까 뭐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네네. 뭐 어저께 이제 그 트위터에서 그런 합성 사진 하나 때문에 약간 소동이 있었는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연 대표님 그 책, 그 대한민국 생존 전략 책 들고 있는 듯한 사진을 어느 분이 올리셨어요. 거기 근데 야구보다는 합성된 거였어요, 그게. 아,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논란이 있었고 이제 그 올리신 분 사과하시고 이제 내 사진을 내리셨는데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비판을 하셔가지고 저는 굳이 그 사진의 말씀을 드리자는 건 아니고 그 사진을 보고 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낙연 대표님도 지지를 하시는 분이고 그 책도 이제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진을 만들어서 올리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관점 자체를 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이낙연 대표님을 뭐 우린 지지자 입장이잖아요. 근데 지지자가 아닌 분들한테 이낙연 대표님을 말하자면 영업을 할 때 이낙연 대표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 이상 안 앞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이팩이다. 그런 수식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이낙연 대표님 그 자체로 콘텐츠가 충분히 훌륭한 분 아닙니까? 유능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온 책 같은 경우는 나 이 책만 가지고도 어떻게 영업하면 꽤 될 것 같거든요. 맑게 알아듣는 분들한테 책 한번 읽어봐라 던져줘도 그렇게 책이 어려운 책도 아니고. 네네네. 잘 읽히게 잘 쓰신 책이거든요, 정말로 책이. 네, 맞아요. 그 이제 이런 뭐 지금 이제 보여지는 콘텐츠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난 대선 경선 때만 해도 좀 부족했어요, 이게. 우리가 쭉 팔로잉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총리 때 일을 잘했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이걸 일반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는 좀 힘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책 같은 경우는 뭐 대선 공약집은 아니지만은 공약집처럼 활용할 수 있는 책이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은. 되게 쉽게 읽히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낙연 대표님 영업을 하려면 세일즈 포인트로 삼아야 될 건 유능함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문재인 정부를 이어받는 정통 저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건 일반 대중들한테는 의미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건 당내에서 싸울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당내에서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그게 그대로 외연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보면 당내에서부터 당론 상승할 때도 유능하다는 거, 그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낙연 대표님도 지난 대선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데 정책 대결 안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님을 굳이 이낙연 대표님을 설명하는데 뭐 끌어들이지 않아도 될 만큼 콘텐츠가 충분하신 분이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계속 이제 연 대표님이랑 문재인 대통령의 연계를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그것들만 염두를 해두다 보면은 우리도 이제 뭐 슬퍼지는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뭐 예를 들어 이재명이 그 한 번씩 평상 가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면 대통령님이고 연 대표님은 연 대표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 대표님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뭐 상관없잖아요. 굳이 대통령님을 계속 거기 연 대표님이랑 이어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책 공부하는데도 그냥 이 책이 좋은 책입니다. 정말 잘 쓰여진 책입니다. 한 번만 읽어보라고. 한 페이지만 읽어보라고. 그렇게 공부해도 충분할 텐데 괜히 그 대통령님 끌어들여가지고 그럴 필요 있겠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바꿔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산마을 소식. 요거 이제 그 윤영찬 의원 SNS 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요거 이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5월 네네. 그 헤럴드 경제였나? 거기서 웬 기자가 네. 예, 이상한 기사를 하나 써가지고 네네. 이게 굉장히 또 이것도 뜨거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네네. 그 헤럴드 기사에 관해서. 야, 자, 그럼 이제 윤영찬 의원의 말을 보겠습니다. 네. 근거 없고 뜬금없는 트집 잡기, 전임 지도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몇몇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개하려고 했던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에 가구가 없어 개방을 제대로 못했다는 해괴한 기사를 냈습니다. 특히 식탁이 없었다는 뜬금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이 지적한 식탁은 대통령의 친우인 승효상 건축가의 작품이며 지금 양산 사저에 있는 것은 청와대에서 쓰던 것과 비슷한 다른 물품입니다. 대통령의 딸 다혜 씨도 트위터를 통해 하나도 허투루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며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취임 직후 첫 수보회의에서 가족생활비는 봉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관저 입주를 위한 가구와 용품들은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했고 관저 생활비, 반려동물 사료값, 가족 식대 등 명확하게 사적인 비용을 사비로 지불했습니다. 아예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오랜 관행을 깬 그 같은 결정은 국민 세금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였습니다. 이런 사실 또한 당시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 기사는 사적 비품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원칙을 지켰다면 문제없다며 여지를 두었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깊이 유감스럽습니다. 전임 지도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좀 이제 당 차원에서 이런 거 좀 반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니까 결국 이제 윤영찬 의원이 개인 SNS에 올리셨는데 참 이렇게라도 해주니 고맙죠 일단.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아쉬웠던 게 뭐 윤영찬 의원한테 아쉬운 게 아니고 이제 윤영찬 의원도 인용을 하셨는데 이제 문다혜 씨 SNS 글을 인용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같으면은 그 평선 비서실에서 입장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일단. 네네네. 공식적으로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이제 뭐 따님이니까 아버지 일에 관해서 아버님 일에 관해서 그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공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문다혜 씨가 나설 일이 아니라 평선 비서실에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실은 좀 제 역할 제대로 해줬으면 싶고 그 문다혜 씨도 뭐 그분도 이제 개인이시니까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래서 좀 아쉬워가지고 드리는 아쉬워가지고 한 말씀 드리자면 좀 쉽진 않겠지만은 이게 건건이 판단을 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은 좀 스탠스 잡는 좀 더 이제 심사숙고하셨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요걸로. 네, 그 정도만. 네, 뭐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죠. 네. 넘치면 안 되니까요. 네. 네, 그러면 더 넘치기 전에 저희도 이번 주 에피소드는 이 정도로 닫을까 합니다. 네, 뭐 지난주에 녹음이 좀 많이 돼가지고 힘들었다며 편집하기. 힘들었어. 네, 그러면은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